여러분, 제 남편이 제가 쉽게 잠들 수 있게 매일 밤 영양제를 먹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지만 매번 새벽 2시만 되면 남편은 몰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의심이 들어 약을 삼킨 척하고 그를 몰래 따라 나섰죠. 그리고 남편이 향한 곳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은 떠버버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진실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글을 읽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제 채널이 더 성장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제 이름은 지원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가 된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아마 제가 제일 잘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민준과 결혼한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고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완벽한 반려자의 표본이었죠. 잘생겼고 성실하며 무척 다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작은 보금자리에서 저를 공주처럼 대우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아름답고 조화로웠습니다. 큰 싸움도 없었고 숨막히는 금전적 문제도 없었으며 외부의 간섭도 없었죠. 맑은 강물처럼 평화롭게 흘러가는 삶이었습니다. 민주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야근 때문에 늦게 귀가할 때가 많았지만 저를 챙기는 일에는 결코 소홀함이 없었죠. 하지만 이 완벽한 삶의 이면에는 제 의심을 부추기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정한 일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생겼죠. 매일 밤 하루도 빠짐없이 민주는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밤 10시쯤 제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으면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쟁반이 들려 있었고 거기엔 항상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영양제 한 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마음을 녹이는 다정한 목소리로 약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사랑스럽게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유와 약을 건넸죠. 수입산 최고급 미용 영양제라며 무척 비싼 거라고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보조개를 드러냈습니다. 오직 저를 위해 샀다며 항상 건강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푹 쉴 수 있게 해주는 약이라고 했죠. 자기가 거실에서 야근할 때 제가 잠을 잘못 자서 힘들어하지 않았냐면서요. 처음엔 정말 기뻤습니다. 퇴근 후 피곤할 텐데도 아내의 건강과 미용을 챙기는 남편이라니요. 저는 거절하지 않고 그가 주는 우유와 알약을 매일 삼켰습니다. 약은 꽤 썼지만 따뜻한 우유의 단맛이 그 쓴맛을 덮어주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약을 삼켰는지 유심히 지켜보곤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나가 업무용 컴퓨터로 일을 마저 보고 오겠다며 불을 끄고 침대 옆 은은한 조명만 남겨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약의 효과는 너무나도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약을 먹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죠. 누군가 강제로 제 눈을 감기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뼈까지 녹아내리는 듯한 나른함 속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것처럼 꿈도 꾸지 않고 칠흑 같은 깊은 잠을 잤죠. 그리고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푹 자서 개운한 느낌이 아니라 정반대였죠.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뇌가 두꺼운 구름에 덮인 것처럼 몽롱했습니다.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침대에서 일어나기까지 몇 분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방으로 걸어갈 때면 민주는 항상 활기차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방의 풍경은 제 몸 상태와는 너무나 달랐죠. 깔끔하게 옷을 입고 은은한 향수를 뿌린 민주는 무척 상쾌해 보였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끝내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고 말하곤 했죠. 식탁에는 그가 준비한 구운 식빵과 따뜻한 원두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잼을 바르며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고, 아직도 졸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관자놀이를 가볍게 문지르며 통증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오랫동안 잤는데도 무거운 돌에 머리를 맞은 것처럼 무겁다고 대답했죠. 민주는 가볍게 웃으며 다가와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약이 효과를 발휘해서 깊은 숙면 상태에 빠진 거라며
몸속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해독 과정이라 일어날 때 몸이 무거운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조금 지나면 적응해서 몸이 가벼워질 거라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민주는 늘 논리적이고 박학다식해서 제 질문에 완벽한 대답을 내놓았으니까요. 게다가 절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신뢰의 틈바구니로 의심이라는 잡초가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은 9시에 눈을 떴습니다. 민주는 이미 출근한 후였죠. 어지러움은 여전했고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협탁 위에 물병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 영양제가 정말 안전한 게 맞는지 중얼거렸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우유와 약을 먹고 시야가 까맣게 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옆에 누워 잠들긴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죠. 옆자리 베개가 움푹 파여 있긴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스멀거렸습니다. 그날 저는 민준이 주는 약의 이름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주방 찬장과 약통을 뒤졌고 그가 없는 틈을 타 서재까지 뒤졌지만 약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집안의 열기 때문에 약이 변질될까봐 회사에 보관해 두고 매일 먹을 분량만 가져온다고 했었죠. 합리적인 이유였지만 단순한 영양제치고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 약통이나 포장지조차 숨겨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퇴근한 민주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평소처럼 제가 좋아하는 바삭한 통닭을 사들고 와서 저를 꽉 안아주며 하루가 어땠는지 물었죠. 그의 환한 미소를 보자 낮 동안 품었던 의심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 그는 제가 오늘따라 피부가 더 좋아 보인다고 칭찬하며 영양제가 몸에 잘 맞는 것 같으니 꾸준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머리가 아프다고 다시 불평했죠. 그러자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저를 쳐다보며 그건 적응 과정일 뿐이라고 자신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항상 최고의 것만 주고 싶고 예쁘고 건강한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요. 그 질문에서 약간의 조종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지만 저는 서둘러 그 나쁜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결국 그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10시가 되자 민준이 따뜻한 우유와 약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손바닥에 놓인 작은 하얀 알약을 보며 잠깐 망설였지만 기대에 찬 민준의 시선을 외면할 수 없어 약을 입에 넣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걸 느끼며 누웠고 그는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5분 후 제 세상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근육에 힘이 빠지고 의식을 잃어갔죠. 강제로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와중에 협탁 위에 유리잔을 치우며 콧노래를 부르는 민준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보고서 때문에 밤을 새워야 한다는 피곤한 사람치고는 너무나도 즐겁고 경쾌한 톤이었습니다.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듯한 소리도 꿈도 없는 새카만 수면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아침이 오면 똑같은 주기가 반복되었죠. 깨질 듯한 두통과 어지러움, 그리고 활짝 웃으며 인사하는 상쾌한 남편. 저는 눈을 비비며 잠을 너무 깊이 자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그는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거울을 보니 눈 밑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미용 영양제라면서 왜 점점 더 생기가 사라지고 창백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마음속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무의식이 위험을 알리며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수면제는 제 입을 단단히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순 없었죠. 그리만 제가 잠든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 호기심은 우리의 완벽한 결혼 생활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처럼 그날 밤, 이 끔찍한 연극의 막을 올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지붕에 요란하게 비가 부딪히는 밤이었습니다. 쌀쌀한 날씨 탓에 평소보다 더 빨리 졸음이 밀려왔죠. 밤 10시, 민준이 아직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있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협탁 위에 항상 두는 물병에 물을 마셨죠. 그때 민준이 잠옷 차림으로
욕실에서 나와 평소처럼 우유와 알약이 담긴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비 오는 날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더 잘 올 거라며 활짝 웃었죠. 쟁반을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로 다가와 우유잔과 약을 건넸습니다. 오른손엔 우유, 왼손엔 약을 쥐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 유리가 덜컹거릴 정도로 엄청난 굉음이었죠. 저는 비명을 지르며 화들짝 놀랐고 손이 떨리면서 우유의 절반 이상이 두꺼운 이불과 제 잠옷에 쏟아졌습니다. 왼손에 있던 알약은 튕겨나가 침대 밑 두꺼운 양탄자 어딘가로 굴러떨어졌죠. 민주는 조심하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황한 이유는 제가 놀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굴러떨어진 알약을 미친 듯이 찾고 있었죠. 저는 쏟아진 우유를 닦아내며 천둥 소리 때문에 너무 놀랐다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탄자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움직임이 지나치게 빠르고 초조해 보였죠. 어디 떨어졌냐며 중얼거리는 그의 반응은 너무나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깟 영양제 하나 가지고 왜 그러냐며 다른 걸 먹으면 되니 이 젖은 이불부터 치우는 걸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애써 침착한 척하려 했지만 턱관절에 빳빳하게 힘이 들어간 게 보였죠. 비싼 약이라 밟아서 망가질까봐 그랬다고 변명하며 서둘러 화장대에서 휴지를 뽑아오더니 저보고 욕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침대 시트도 자기가 다 갈아놓겠다고요. 욕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민주는 새 시트로 교체해둔 상태였습니다. 우유가 4분의 1쯤 남은 잔을 건네며 약은 바닥에서 찾았는데 먼지가 너무 묻어서 변기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둔 재고도 다 떨어져서 오늘 밤엔 약 없이 남은 우유만 마시고 자라고 했죠. 그의 목소리엔 짙은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졸리니까 괜찮다며 남은 우유를 마셨고 그건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제가 우유를 마시는 내내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그는 평소처럼 이마에 키스하지 않고 잘 자라는 인사만 건넨 채 제게서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체내에 들어간 약의 양이 극히 적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유에 조금 녹아있던 약효 때문인지 약간의 졸음이 밀려왔지만 평소처럼 시체처럼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드는 걸 들으며 얕은 선잠에 빠졌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살백을 파고드는 서늘한 공기에 눈을 떴습니다. 인공적인 냉방기 바람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밤 공기 같았습니다. 약효가 조금 남아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제 뇌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침실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죠. 옆을 돌아보니 민준이 없었습니다. 이불은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고요. 마른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고 시계탑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협탁 위의 전자시계는 새벽 2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죠. 평소처럼 거실에서 야근하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방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거실에 찬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거실은 캄캄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불빛도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죠. 화장실과 주방을 모두 확인했지만 텅 비어 있었고 뒷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현관문으로 가보니 잠겨 있었지만 열쇠가 꽂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문을 잠갔다면 집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는 어디에도 없었죠. 거실과 연결된 차고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조명을 켰습니다. 자동차와 민준이 편의점에 갈 때 타는 소형 오토바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소엔 벽을 향해 반듯하게 주차해두던 오토바이가 오늘은 약간 비스듬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세워둔 것처럼요. 게다가 차고 바닥에 밖에서부터 오토바이 주차 자리까지 물에 젖은 희미한 바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고 문 근처 신발장을 보니 민준의 구두는 깨끗하게 놓여 있었고 집에서 신는 슬리퍼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칸에 그가 잘 신지 않는 낡은 검은색 운동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위치와 달랐죠. 가까이 다가가 신발을 확인한 순간 숨이 텄는 듯 했습니다.
운동화 밑창 가장자리에 축축하고 끈적이는 붉은 흙과 잡초가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차고 바닥은 타일이고 앞마당은 보도블록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 집 주변 어디에도 화분을 제외하고는 붉은 흙이 없었고 그 화분의 흙마저도 검은색이었습니다. 민주는 분명 밖으로 나갔다 온 겁니다. 여분 열쇠를 가져가 몰래 나갔다가 붉은 흙을 밟고 돌아온 것이죠. 그때 안방 욕실 쪽에서 문이 열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기겁하며 차고 불을 끄고 발소리를 죽여 미친 듯이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침대에 뛰어들어 이불을 목까지 덮고 자는 척했죠.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민주는 침대 옆에 서서 몇 초간 제가 깨어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며 자는 척 연기했습니다. 이내 침대가 출렁였고 민준이 제 옆에 누웠습니다. 오랫동안 밤바람을 맞은 사람 특유의 서늘한 한기가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그는 이불을 끌어당기고 저에게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저는 아침이 밝을 때까지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두통도 어지러움도 없었죠. 민주는 평소처럼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다정하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요. 제가 쏘아보며 어젯밤 어디 갔었냐고 묻자 빗질하던 그의 손이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돌아보며 의아한 표정으로 여기 당신 옆에서 잤다고 대답했죠. 새벽 3시에 깼을 때 당신이 없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추궁하자 민주는 크게 웃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주방에 갔다가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오래 있었다며 잠깐 떨어져 있었는데 벌써 보고 싶었냐고 제 턱을 가볍게 꼬집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새벽 3시에 물 마시러 간 게 맞냐고 다시 묻자 그는 웃으며 그럼 자기가 새벽 3시에 순찰이라도 돌러 나갔겠냐고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젯밤 거실과 화장실을 다 확인했는데 그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신발장 밑에 있던 검은 운동화가 더러워져 있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떠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살짝 커지고 미소가 0.1초 굳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이웃집 화분흙을 밟은 것 같다고 대충 얼버무렸죠. 아침부터 웬 탐정 놀이냐며 농담처럼 분위기를 넘기려 했지만 방어적인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그는 제 볼에 짧게 키스하고는 아침 회의에 늦겠다며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차의 엔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하고 다정했던 내 남편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붉은 흙이 있는 어딘가로 몰래 나갔다 오기 위해 저에게 고용량 수면제를 먹여왔던 겁니다. 소름 끼치는 공포가 등골을 타고 올랐습니다. 그가 잠든 나를 두고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죠. 이 집은 더 이상 포근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미스터리로 가득 찬 황금 새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고 오늘 밤 제 방식대로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시간이 끔찍하게도 느리게 흘렀습니다. 청소도, 식물에 물을 주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일상도 모두 멈췄습니다. 새벽 2시를 가리키던 시계, 텅 빈 옆자리, 운동화에 붉은 흙이 고장난 테이프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직감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바뀌었죠. 이 결혼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완벽한 보호자이자 가정의 기둥이라 믿었던 민주는 달콤한 미소와 수면제 뒤에 시커먼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때 저는 민준이 주던 작은 하얀 알약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각인 없는 작은 하얀 알약, 고용량 수면제, 기상시 두통과 어지러움 유발 등 검색 결과에는 단순한 안정제부터 특별한 의사 처방이 필요한 강력한 약물까지 수천 가지가 쏟아졌습니다. 부작용을 읽어내려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단기 기억 상실, 정신적 혼란, 의존성 유발. 지난 2년 동안 남편은 밤마다 외출하기 위해
고의로 저에게 화학 약품을 먹여왔던 겁니다.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공포는 사랑과 건강을 핑계로 저를 서서히 중독시키며 최악의 방식으로 배신한 거죠. 하지만 섣불리 행동해선 안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따져 물었다간 그는 또다시 교묘하게 말을 바꿀 테고 오히려 저를 피해 망상증이나 정신병자로 몰아갈지도 몰랐습니다. 현장을 덮쳐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 민준이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고에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크게 심호흡을 하고 평소처럼 행복한 아내의 가면을 썼습니다. 현관으로 걸어나가 그를 맞이했죠. 다녀왔어, 여보. 밝게 인사하며 들어온 그는 늘 그렇듯 제 이마에 키스하고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향수 냄새에 매연 냄새가 섞여 났지만 흙이나 이상한 냄새는 없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등 뒤로 숨긴 채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고생했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연극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우스꽝스러운 일화, 짜증나는 상사 이야기, 다음 달로 계획한 휴가 이야기까지 그의 거짓부렁을 들으며 적절한 타이밍에 웃고 맞장구 쳐야 했습니다. 저는 밥을 떠주며 미소 뒤에 숨어 그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불안해 보이기는커녕 너무나 평온했고 그 평온함이 저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으니까요. 밤 9시 침실로 들어온 민준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죠. 약을 먹일 시간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우유 타올게. 주방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손에 땀을 쥔 채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계획은 단순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약을 삼키는 척해야 하는데 민준이 꿀꺽 삼킬 때까지 빤히 쳐다본다는 게 문제였죠. 틈을 노려야 했습니다. 곧 민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유와 하얀 알약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 눈엔 그 약이 치명적인 독약으로 보였죠. 우리 여보 미용 비법이야. 달콤한 말과 함께 제 옆에 앉은 그는 우유와 약을 건넸습니다. 떨림을 간신히 숨긴 채 약을 받아들고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있는지 찾으려 했지만 가식적인 애정뿐이었습니다. 내일도 예뻐지게 얼른 먹어. 그가 다그쳤습니다. 저는 알약을 입에 넣자마자 혀를 빠르게 움직여 혀 밑에 숨겼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쓴맛이 입안에 퍼졌고 토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따뜻한 우유를 크게 들이켰습니다. 모글대를 크게 움직이며 뭔가 단단한 것을 삼키는 척 연기했죠. 아, 우유 맛있다. 반쯤 남은 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혀를 살짝 내밀어 입술을 핥았습니다. 입안이 비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속임수였고 약은 여전히 혀 밑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애. 얼른 자. 옷 갈아입고 올게. 그가 빈잔을 들고 방을 나선 순간 저는 재빨리 베개 뒤에 준비해둔 휴지에 녹기 시작한 약을 뱉어냈습니다. 쓴맛을 없애려 급히 물을 마시고 약이 묻은 휴지는 베개 이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이불을 덮고 고용량 수면제에 취해 쓰러진 사람처럼 눈을 감고 얼굴 근육을 푼 채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힘든 연기였죠. 방으로 돌아온 민주는 불을 끄고 은은한 침실 조명을 켰습니다. 심장 소리가 방 밖으로 들릴까봐 두려울 정도로 쿵쾅거렸고 저는 온몸에 힘을 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원아. 아주 작은 속삭임에 저는 미동도 없이 심호흡만 계속했습니다. 민준이 제 어깨를 잡고 가볍게 흔들며 아직 깨어있냐고 묻더니 점점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뼈 없는 인형처럼 흔들리는 대로 머리를 놔두었습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고 조금이라도 반응하면 끝이었습니다. 오늘은 약효가 빨리 도네.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고 차갑고 무미건조했습니다. 그러더니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 오른팔을 들어 올렸다가 툭 놓아버린 겁니다. 제 팔은 침대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꽤 아팠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좋아, 완벽해. 마지막 테스트를 마친 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윽고 제가 잘 열지 않는 구석 수납장의 문 열리는 소리, 옷걸이 부딪히는 소리, 바지 지퍼 올리는 소리와 옷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이었죠. 머리카락 사이로 실눈을 뜨고 어둠 속을 살피니 그는 잠옷이 아닌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겉옷과 검은색 바지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상태였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남편이 아니라 도둑 같은 행색이었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확인한 민주는 다시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완전히 잠들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여분 열쇠를 챙긴 그는 능숙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찰칵 소리가 나자마자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몸엔 극도의 긴장감이 치솟아 졸음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었고 입안에 남은 약의 쓴맛만이 이 연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제 옆에서 잠들었던 완벽한 남편은 끔찍한 낯선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오늘 밤 그 악마의 가면을 벗겨낼 참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저는 침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협탁 시계는 새벽 2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이었죠. 서둘러 화장실로 가입을 헹구어내고 재빨리 어두운 색상의 편한 바지와 짙은 회색 긴팔옷, 남색 모자 달린 겉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묶어 모자로 가리고 차키와 휴대폰이 든 작은 지갑만 챙겼습니다.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옆마당을 향한 창문 커튼 뒤로 숨어 밖을 살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민준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웃들 혹은 저희 깰까봐 차고 안에서 시동을 걸지 않고 오토바이를 대문 밖으로 조심스레 끌고 나갔습니다. 지난주에 그가 대문 경첩에 기름칠을 하던 이유가 이제야 떠올랐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문이 열렸고 집에서 약 10m쯤 벗어난 뒤에야 그는 시동을 걸고 멀어졌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 차는 어제 귀찮아서 차고에 넣지 않고 집 옆에 세워둔 상태라 움직이기 수월했습니다. 시동을 켜지 않고 내리막길을 이용해 후진으로 집에서 멀어진 뒤에야 시동을 걸었죠. 전조등은 끄고 차폭등만 켠 채 오토바이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새벽의 도시는 조용하고 낯설었습니다. 텅 빈 도로 위에서 멀찌감치 앞서가는 민준의 오토바이 후미등이 보였습니다. 굳이 바짝 붙을 필요는 없었죠. 제 예상과 달리 그는 번화가나 강남 쪽이 아니라 도시 외곽, 인적이 드문 재개발 구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풍경은 점차 사라지고 문 닫은 낡은 공장과 잡초가 무성한 공터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분쯤 달리자 민준의 속도가 줄었고 우리는 오래전 버려진 주택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10년 전 시행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방치된 백석 재개발 구역 현장이었습니다. 흉가 체험을 하는 아이들이나 올 법한 으스스한 곳이었죠. 포장도로가 다 벗겨진 흙길 양옆으로 지붕과 창문 없이 이끼가 낀 시멘트 뼈대만 남은 집들이 기괴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불빛이 차량 거울에 반사될까봐 전조등을 아예 끄고 달빛에만 의지해 그를 쫓았습니다. 그는 단지 끝 숲의 경계선과 맞닿은 가장 으슥한 블록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갈길에 타이어 소리가 날까봐 저는 무성한 잡초에 가려진 미완성 건물벽 뒤에 차를 세웠습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꾸고 차에서 내리자 습하고 서늘한 새벽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벌레 소리와 산짐승 소리가 기괴한 교향곡처럼 울렸지만 옷깃을 여미며 그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멀리서 민준이 높은 담장이 쳐진 오래된 집 앞에 멈춰 서는 게 보였습니다. 주변의 폐가들과 달리 지붕이 온전하고 눈에 띄지 않게 칙칙한 색이긴 했지만 페인트 칠도 새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잡초도 없었죠. 민준은 대문을 두드리거나 누굴 부르지도 않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녹슨 대문의 자물쇠를 자연스럽게 열었습니다. 열쇠가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다 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그의 두 번째 집이었던 겁니다. 민준은 오토바이를 끌고 들어가 안에서 다시 자물쇠를 채운 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고 머릿속에선 당장 도망쳐서 다 잊어버리라고 아우성쳤지만 진실을 향한 분노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담장 가까이 다가가자
한쪽 벽면이 약간 무너져 덩굴로 덮인 곳이 보였습니다. 대학 시절 등산 동아리였던 제게 이 정도 담장을 넘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죽을 힘을 다해 담장을 넘어 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잘 가꾸어진 잔디밭 덕분에 착지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엔 흉가인데 안은 정갈한 잔디가 깔려 있다니 기괴했습니다.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벽을 따라 걸어가다 두꺼운 커튼이 쳐진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커튼 아래 작은 틈새로 밖에 어둠과 대조되는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덜덜 떨리는 몸으로 차가운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제 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떴습니다. 내부는 환하고 무척 고급스러웠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 비싼 양탄자, 대형 평면 텔레비전에 화려한 유리 조명까지. 여긴 폐가가 아니라 완벽하게 숨겨진 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무너뜨린 건 그 사치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방금 겉옷과 모자를 벗은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나만의 것이라 믿었던 진짜 진심이 담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때 주방에서 긴 머리의 아름다운 여자가 달려와 그에게 안겼습니다. 민주는 여자를 번쩍 들어 올려 안고 빙글빙글 돌며 웃음을 터뜨리더니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동해에서 여객선 사고로 시신도 찾지 못하고 죽었다던 민준의 전 약혼녀 수진이었습니다. 죽었다던 그녀가 살아있다는 충격을 채 처리하기도 전에 방에서 사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로봇 장난감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아빠 오셨어요. 아이의 낭낭한 외침에 민주는 수진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 도윤이, 아빠의 천하무적 영웅. 늦어서 미안해. 아빠가 그 집 호구부터 먼저 재우고 오느라 늦었어. 호구. 그가 저를 부르는 호칭에 기어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나의 남편, 나의 영웅이 사실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그 한가운데에 자신만의 낙원을 건설한 악마였다니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과 조종, 수면제, 그리고 어쩌면 내 돈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또 하나 있었던 겁니다. 충격에 뒷걸음질 치다 마른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습니다. 빠직, 고요한 밤에 그 소리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방 안에서 민준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괭돌리더니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그의 외침은 다정하게 사랑을 속삭이던 목소리가 아니라 끔찍한 비밀을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범죄자의 살기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고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생존 본능이 피솟구쳤습니다. 심장 박동이 귓가에 울리며 저는 냅다 바닥에 몸을 던져 벽 옆에 덤불 속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흙이 바지를 적셨고 부엽토와 썩은 나뭇잎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두 손으로 입과 코를 꽉 막고 숨을 참았습니다. 눈을 꼭 감고 제발 어둠이 저를 숨겨주길 기도했습니다. 곧이어 창문 안쪽에서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났고 창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과거 민준의 옛날 영상에서 들었던 그 애교 섞인 허스키한 목소리였죠. 밖에서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났어. 민준이 낮게 대답하며 창밖으로 손전등을 비추었습니다. 파르스름한 불빛이 잔디밭과 큰 나무줄기를 훑으며 제가 숨은 곳으로 점점 다가왔습니다. 경찰에 쫓기는 도망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인적 없는 이곳에서 그에게 들킨다면 그는 자신의 거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위쪽 나뭇잎들을 스쳐 지나가며 제 얼굴에 어지러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때 길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에서 화분 옆으로 뛰어내리더니 덤불을 헤치고 집 뒤편으로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고양이의 발소리가 선명하게 울렸고 창문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봐 여보, 고양이잖아. 당신 너무 예민해. 수진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흉가에 이 새벽에 누가 오겠어? 귀신이면 모를까. 민준이 앓는 소리를 내더니 창문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 커튼이 쳐졌지만 다행히 완벽하게 닫히지 않아 손가락 2개 너비의 틈새로 불빛이 여전히 새어나왔습니다. 심장 박동이 진정될 때까지 5분 정도 기다린 뒤에야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몸은 뻣뻣하게 굳고 차가웠지만 가슴 속의 분노가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부의 거짓말이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살금살금 기어서 다시 창문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나뭇가지 하나 밟지 않게 바닥을 철저히 살폈죠. 내부의 풍경이 다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주는 푹신해 보이는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수지는 그의 목을 끌어안은 채 그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다시 확인했지만 틀림없는 수진이었습니다. 5년 전 바다에서 실종돼 시신을 찾지 못했다며 처음 만났을 때 펑펑 울며 얘기하던 그 여자가 지금 제 남편 무릎에 앉아 포도주를 마시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호구는 아직도 멍청해? 수진이 민준의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호구라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민준이 저를 비웃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점점 더 속이기 쉬워져. 어젯밤엔 우유를 쏟아서 약을 못 먹일 뻔해서 식겁했는데 그 멍청한 여자는 그게 그냥 영양제인 줄 알잖아. 오늘은 정량대로 먹여서 지금쯤 집에 시체처럼 뻗어 있을걸. 잘 됐네. 수진이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엄청 나왔어. 도윤이가 150만 원짜리 기계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지. 학교에서도 추가 증축비를 내라고 하지.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민준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여보. 지난주에 지원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정기예금을 깼어. 내 새로운 요식업 사업 자금에 보태겠다고 말이지. 물론 사업은 가짜고 돈은 이미 당신 명의의 차명 계좌로 싹 다 빼돌렸어. 당신 생활비 다 내고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기엔 충분할 거야. 저는 또다시 비명이 터져 나올까봐 입을 꽉 틀어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업이 힘들다,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서 빼간 돈들, 아버지의 유산까지 싹 다 긁어모아 죽어야 할 이 여자의 호화로운 생활을 뒷바라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문 틈으로 집안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저 비싼 가구들, 화려한 유리 조명, 대형 텔레비전, 전부 내 피땀과 부모님의 유산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숨겨진 요새에서 왕과 왕비처럼 살고 있었고, 저는 미래의 사업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뼈 빠지게 아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우리의 미래는 저와의 미래가 아니라 이들과의 미래였던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바꼭질해야 해? 수진이 투덜거렸습니다. 매일 이 낡은 집에서 숨어 지내는 것도 지쳐. 당신이랑 도윤이랑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걷고 싶어. 민준이 수진의 볼에 키스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올해 목표는 지원이 명의의 땅과 상가 건물을 내 명의로 다 돌려놓는 거야. 위임장을 조금씩 손보고 있어. 날 워낙 믿어서 서류 확인도 안 하고 도장 찍어주니까. 재산 다 넘어오면 이혼할 거야. 민준이 잠시 말을 멈추고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아니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지. 그럼 남편인 내가 법정 대리인으로 모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목소리에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인격살인, 조직적인 사기, 한 사람의 인생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려는 범죄였습니다. 천사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였죠. 수지는 그 계획이 마음에 드는 듯 활짝 웃었습니다. 당신 진짜 천재야. 우리 아빠 빚쟁이들 피하려고 내가 죽은 척 신분 세탁한 보람이 있네. 이제 그 호구 같은 아내 돈으로 새 인생 시작하면 되겠다. 조각났던 퍼즐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수지는 빚 때문에 사망을 위조했고 민준이 이를 도우며 그녀를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을 빼앗아 수진에게 가져다 바치기 위해 저와 결혼했던 겁니다. 가슴의 고통은 서서히 모양을 바꿔 단단하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밤 공기의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고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는 분노의 열기만이 남았습니다. 멀리서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잘생겼던 얼굴이 이제는 구역질 날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울어봤자 돈이 돌아오는 것도 저들의 추악한 계획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놈들이 제 믿음을 박살낸 것처럼 저도 저들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려야 했습니다. 이 흉가의 어둠 속에서 순진하고 순종적이었던 지원이는 오늘 밤에 참혹한 진실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복수를 위해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된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아직도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강렬한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니 새벽 2시 45분이었습니다. 배터리 80%. 놈들의 썩어 빠진 시궁창 같은 실체를 녹화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다시 창문 틈으로 다가가 이번엔 그저 엿보는 대신 카메라의 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도가 낮았지만 렌즈를 커튼 틈새에 바짝 대니 소파의 거리가 가까워 화면에 두 사람의 모습과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낡은 창문은 방음이 엉망이었고 윗부분이 살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수진의 잔에 포도주를 따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상가 건물 양도 증명서 도장은 언제 받을 거야? 수진의 질문이 녹음되었습니다. 내일 밤, 민준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업 허가 갱신에 필요한 긴급 서류라고 할 거야. 수면제 먹여서 몽롱할 때 내밀면 안 읽어보고 바로 찍을 걸. 명심해.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 문서도 내 명의로 가져와야 해. 알아. 내 리스트에 다 있어. 집, 상가 건물, 정기예금. 그리고 장모님이 물려준 금고 안에 폐물까지 다. 지난주에 지원이 동창회 갔을 때 금고 열쇠도 복사해뒀어. 저는 민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비열한 웃음, 사악한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오류가 날까봐 중간에 한 번 끊어 저장한 뒤 다시 촬영을 이어갔죠. 민준이 수진에게 입맞추며 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부르는 역겨운 모습도, 물을 달라고 나온 아이를 아빠 아들 도윤이라고 부르는 장면도 전부 찍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그가 밖에서 아이까지 낳고 살았다는 부인할 수 없는 친자 확인용 증거였습니다. 팔이 아프고 손이 저려올 즈음 민준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더 못 있겠어. 그가 제 돈으로 산 게 분명한 고급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동트기 전에 들어가야 해. 어제처럼 지원이가 일찍 깰지도 모르니까. 벌써 가? 아쉽게. 수진이 투덜거렸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지금은 돌아가서 완벽한 남편 연기를 마저 해야지. 민준이 어두운 색상의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렀으며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돌아간다. 저는 즉시 녹화를 종료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뒤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가 대문을 나서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심장이 시간과 경주하듯 뛰었습니다. 아까 넘어왔던 담장 쪽으로 은밀하게 달렸지만 안에서 밖으로 넘는 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벽은 높고 미끄러웠고 밟을 곳도 마땅치 않았죠. 저는 폴짝 뛰어 담장 위쪽을 붙잡고 억지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팔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빠 조심해서 가. 도윤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렸고 민준이 마당에 자갈을 밟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남은 힘을 다 쥐었자 내 간신히 담장 위로 몸을 넘겼습니다. 바깥 잡초밭으로 꽤 세게 굴러떨어지며 발목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무시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덤불 뒤에 숨겨둔 차에 탔죠. 바로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들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제 차 앞을 지나 큰 길 쪽으로 멀어질 때까지 2분을 꼬박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극도의 분노와 혐오감 때문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멍청함이 한심해서 울었고 사기꾼을 뒷바라지하느라 허비한 인연의 세월이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신분 세탁을 한 사기꾼 부부의 사치에 희생된 부모님의 유산을 생각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만해, 지원아. 그만해.
차량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지름길로 밟아 민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새벽 3시 45분. 무사히 도착해 차를 원래 위치에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번개처럼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바로 세탁실로 가서 흙과 땀 냄새가 밴 검은 옷들을 벗어 다른 빨랫감 밑에 쑤셔 넣었습니다. 발과 손을 씻고 못 쓰는 칫솔로 손발톱 밑에 흙을 꼼꼼히 파냈습니다. 다시 잠옷으로 갈아입고 아까 신었던 운동화 밑창의 진흙도 칫솔과 휴지로 깨끗하게 닦아내 신발장 맨 아래 칸에 원상복구해 두었습니다. 3시 50분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서늘하고 조용한 방 안, 민준의 베개에 밴 향수 냄새가 이제는 쓰레기 악취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눕기 전 불현듯 금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복사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저는 발소리를 죽여 옷장 구석의 소형 금고로 향했습니다. 열쇠는 제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화장대 서랍 속에 있었죠. 금고를 열어보니 집 명의서, 자동차 등록증, 어머니가 물려주신 보석함 등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예금 통장, 금장 신고 등 중요한 모든 것을 몽땅 꺼내 내일 출근할 때 가져갈 서류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빈자리엔 복사용지 뭉치와 텅 빈 보석함을 대신 넣어 겉보기엔 안이 차 있는 것처럼 위장해 두었죠.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은행에 가서 안전금고를 대여해 모든 것을 옮겨둘 생각이었습니다. 놈들에게 단 1원도 내줄 수 없었으니까요. 3시 55분, 마당으로 들어오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시동을 끄고 대문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즉시 침대로 뛰어들어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도둑고양이 같은 발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밤바람 냄새와 수진의 향수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그가 침대 옆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퍼질러 자네.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제 옆에 누운 그는 뒤에서 제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피부가 닿는 순간 뱀이 퓰리를 트는 것 같아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잘 자, 내 사랑하는 아내. 거짓으로 점철된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그의 얼굴을 팔꿈치로 찍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여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겼다고 착각하는 이 마지막 순간을 마음껏 즐겨. 곧 모든 걸 잃는 지옥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아침 해가 떴지만 저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제 어깨를 흔들어 깨울 때까지 기다렸죠. 평소처럼 천천히 눈을 떴을 때 민준은 죄책감이라곤 1%도 없는 해맑은 얼굴로 좋은 아침, 여보, 푹 잤어? 하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대의 모든 패를 꿰뚫어 본 자의 서늘한 미소였죠. 응, 여보. 아주 생생한 꿈을 꿨어. 당신이 시커먼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민주는 그저 농담인 줄 알고 크게 웃었습니다. 별 꿈을 다 꾸네. 배고프다. 얼른 밥 먹자. 그가 방을 나섰을 때 저는 그의 뒷모습에 대고 싸늘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많이 먹어도, 여보.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아침 만찬이 될 테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제 전 재산이 든 가방을 챙기며 복수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미행의 밤으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제 인생 최고의 명연기를 펼쳤습니다. 2년 동안 저를 속인 민준의 연기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요.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출근하는 그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퇴근하면 따뜻하게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저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준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집을 나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분인 김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넘겼죠. 불륜 현장을 담은 영상, 수진이 사망을 위조했다는 대화 녹음 파일, 제 통장에서 수진의 차명 계좌로 넘어간 수상한 자금 이체 내역 등 모든 것을요.
김 변호사님은 증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원아, 이건 단순한 이혼이나 불륜 사건이 아니야. 사기, 횡령, 그리고 채무 면탈을 위한 사망 위조 등 중대 범죄가 얽힌 사건이다. 이놈들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수 있어. 감옥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서 들은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경찰, 그 중에서도 광역수사대 광수대의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수지는 5년 전 실종 선고를 받기 전 이미 신용조합 공금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기에 광수대에서도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준비한 심판의 무대가 열렸습니다. 저는 오후에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퇴근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최고급 한우구이 해줄게. 상가 건물건도 상의하고 싶어. 이 미끼는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민주는 정확히 7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 마지막 재산을 다 넘겨줄 거라 착각했는지 얼굴엔 화색이 만발했죠. 그는 길거리 신호등 앞에서 대충 샀음이 분명한 신문지로 둘러싸인 촌스러운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아내를 위해. 꽃을 건네는 그의 말에 저는 혐오감으로 일그러지는 인매를 억지로 숨기며 꽃 냄새를 맡는 척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향기 좋네. 얼른 씻고 와. 저녁 준비할게. 밤 9시 주방 식탁은 낭만적인 분위기로 차려졌습니다. 향초가 타오르고 속을 살짝 덜 익힌 최고급 한우구이 2접시가 놓였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기에 탄산 과일 음료를 따랐습니다. 민주는 가장 좋아하는 편안한 남방을 입고 의기양양하게 식탁 끝에 앉아 상가 양도 서류가 들어있는 옆자리에 서류 가방을 힐끔거렸습니다. 우리 여보 요리 솜씨는 진짜 우주 최고야. 고기를 씹으며 그가 극찬했습니다. 많이 먹어 여보. 든든히 기운 차려야지. 음료를 마시며 저는 그를 매섭게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우러러봤던 저 얼굴이 이제는 곧 녹아내릴 고무줄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민주는 참지 못하고 냅킨으로 입을 닦은 뒤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여보. 지금이 딱 좋겠다. 상가 건물 얘기하자며. 내가 서류 가져왔어. 사업 허가 받으려면 급하게 담보가 필요하다네. 오늘 밤 도장 찍어주면 내일 아침 공증사무소 가서 바로 처리할게. 다음 달이면 우리 음식점 사업도 정식 개업이야. 그가 꺼낸 빨간 파일과 고급 펜을 건네는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쩍였습니다. 파일을 열어 복잡한 법률 용어로 쓰인 서류를 보았습니다. 위임장, 증여계약서, 권리포기각서 등. 요점은 15억 원에 달하는 상가 건물을 조건 없이 그에게 통째로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디에 찍으면 돼? 제가 순진한 척 빈칸을 가리키며 묻자. 응, 거기 도장 찍는 곳. 이라며 민준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가 펜을 종이 위로 가져가자 민준이 숨을 죽이며 몸을 바짝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펜을 든 손을 거두고 서류 파일을 탁 소리가 나게 세게 덮어버렸습니다.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원아, 왜 그래? 왜 덮어? 저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도장은 나중에 찍어줄게, 여보. 이제 겨우 9시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 재미있는 걸 준비했어. 딱딱한 서류 작업하기 전에 이것 먼저 보자. 무슨 일인데? 민주는 짜증이 난 듯했지만 애써 웃으며 저를 따라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조종기를 집어들었습니다. 60인치 대형 텔레비전은 이미 제 개인용 컴퓨터와 연결선으로 이어져 있었죠. 낮에 오래된 파일 정리하다가 이 영상을 찾았어. 같이 보고 싶어서. 우리한테 정말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거야. 우리 옛날 영상이야? 여보 은근 낭만적이네. 민주는 긴장을 풀고 소파에 등을 기댄 채 기지개를 켰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커다란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건 우리의 결혼 영상이나 휴가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밤 낡은 집 창문 틈새로 훔쳐 찍은 끔찍한 몰래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선명했고 방음이 안 된 탓에 음성도 뚜렷했습니다. 화면 속 민주는
고급 소파에 수진을 안고 앉아 있었죠. 제 옆에 앉아 있던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선 계속해서 영상이 흘러나왔고 조용한 거실에 수진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 호구는 아직도 멍청해? 점점 더 속이기 쉬워져. 다행히 멍청해서 영양제인 줄만 안다니까. 저는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경악에 찬 눈으로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고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선 사악한 계획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지원이 재산 내 명의로 다 돌리면 이혼할 거야. 아니면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든가. 민준이 용수철처럼 소파에서 튀어올랐습니다. 기계 앞으로 달려가 연결선을 뽑거나 전원을 끄려고 미친 듯이 손을 휘저었죠. 손이 너무 떨려 유리 화병을 쳐서 박살냈습니다. 쨍그랑 파편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끄라고. 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삑사리가 났습니다. 결국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자 화면이 까매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민준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치심과 공포, 분노가 뒤섞여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음료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그를 차갑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영화 어땠어, 여보? 연기 참 자연스럽더라. 이 집에서 완벽한 남편 연기할 때보다 훨씬 낫던데? 제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민주는 덜덜 떨리는 검지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 미행했어? 언제부터? 당신이 내 뇌를 다 망가뜨릴 작정으로 고용량 수면제를 먹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가 뼈골까지 빼먹기 좋은 호구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는 뒤로 물러서며 핑곗거리를 찾으려 머리를 굴리는 듯했습니다. 그의 조종하려는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기괴하게 억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저거 다 조작된 거야. 인공지능 영상 합성 알지? 요즘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얼굴 합성한 거야. 우리 결혼 생활 망치려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제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영상 합성. 여보, 내가 그렇게 멍청한 줄 알아? 이틀 전 밤, 내가 그 창문 뒤에 있었어, 민준아. 내 두 눈으로 당신이 그 죽은 송장 같은 여자랑 껴안고 키스하는 걸 똑똑히 봤어. 그 혼의 자식한테 아빠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도 들었고, 날 정신병자로 만들겠다는 말도 내 두 귀로 생생하게 다 들었다고. 민준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완벽했던 남편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다정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악마의 맨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주먹을 꽉 쥔 그가 악을 썼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쩔 건데. 어차피 넌 돈만 많은 재미없는 여자였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수진이야. 수진이는 돈이 필요했고 나도 돈이 필요했어. 네가 돈이 많았을 뿐이라고. 그의 뻔뻔한 고백에 심장이 베이는 듯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끝났고 구역질 나는 혐오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겠다는 건데? 민준이 위협적으로 한 걸음 다가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위임장도 내 손에 있고 저깟 동영상 말고 네가 가진 물증이 뭐가 있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완력으로 절 억누를 수 있다고 믿었겠죠. 저는 차분하게 뒤로 물러서며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 15분. 여보, 당신이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오늘 우리 둘만 저녁 먹는다고 한 적 없어. 그 순간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부서질 듯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민준의 귀를 단번에 꺾어버리는 우렁찬 외침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 문이 활짝 열리며 정복을 입은 경찰관 5명과 사복을 입은 형사 2명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김 변호사님이 굳은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에 광수대 팀장이 체포영장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사기, 재산 횡령, 동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에 의한 가정폭력, 그리고 정부 지명 수배자인 수진 가명의 도피를 돕고 은닉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준의 무릎이 꺾이며 박살난 화병 파편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도망칠 곳을 찾았지만 뒷문과 창문은 이미 진입한 경찰들에게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자, 잠깐만요, 형님들. 오해입니다. 이건 그냥 부부싸움이에요. 제 아내가 홧김에 신고한 겁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던 민주는 저를 쳐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지원아, 제발. 그냥 흔한 부부싸움이잖아. 응? 경찰은 왜 불러? 이웃들 보기 부끄럽게. 저는 감정 없는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 우리 부모님 피땀으로 번 돈으로 내 두 번째 가족 먹여 살린 주제에 부끄러움을 논해? 내 재산 뺏으려고 날 정신병동에 쳐넣을 계획까지 세워놓고 부끄럽다고? 지원아,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 오열하며 바닥을 기어와 제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이랑 다 정리할게. 네 곁으로 돌아올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나 감옥에만 안 가게 해줘. 나 네 남편이잖아, 지원아. 항상 당당하고 남성미 넘치던 완벽한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탕 훔치다. 들킨 아이처럼 콧물을 흘리며 찌질하게 바닥을 구르는 비겁한 겁쟁이만 남아 있었죠. 저는 더러운 벌레를 피하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남편은 죽었어, 민준아.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낡은 집에서 네 모습을 본 순간 죽어버렸어. 넌 내 인생을 훔치려던 역겨운 불법 침입자일 뿐이야. 팀장님, 데려가 주세요. 증거는 변호사님 통해 다 넘겼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 씨. 형사들이 다가가 민준의 두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하고 후련한 소리였습니다. 민준은 발버둥을 치며 끌려나갔습니다. 이거 놔. 난 범죄자가 아니야. 너 이 악독한 년, 천벌을 받을 거야. 자신의 눈물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그는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경찰이 민준을 밖으로 끌고 나가는 동안 팀장님이 제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전으로 방금 확인했는데 그 낡은 집에 숨어있던 수진이라는 여자도 핵심 증거물들과 함께 확보했습니다. 신분 위조 증거를 들이미니 꼼짝도 못하더군요. 아이는 부모가 다 구속될 상황이라 당분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인계될 겁니다. 저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탐욕스러운 부모를 둔 죄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세상을 다 구원할 순 없었습니다. 저 하나 살려내는 것만으로도 지옥을 맛보았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이내 멀어졌습니다. 제 삶을 갉아먹던 기생충들을 싣고서요. 2년 동안 끔찍했던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지원아. 넌 정말 용감했어. 오늘 밤은 푹 쉬어라. 내일 경찰서에서 다 처리하자꾸나. 그놈들 아주 오랫동안 햇빛 못 보게 확실하게 밟아주마. 변호사님이 돌아가신 후 현관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문을 잠갔다면 지금은 모든 악과 불행을 문 밖에 내다 버렸다는 완벽한 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탄 따뜻한 우유 없이, 악몽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특대형 침대 한가운데에 대자로 누워 팔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민준의 숨소리도 배신의 서늘함도 없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활짝 젖힌 커튼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발코니 의자에 앉아 따뜻한 원두커피를 마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하고 고소한 커피 향이 거짓말의 악취가 밴 집안 공기를 정화해주는 듯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선 새들이 지저귀었고 아침 공기가 제 얼굴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얼굴이 붓지도 창백하지도 않았습니다.
머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두통도 몽롱함도 없었고 머릿속이 맑은 물처럼 투명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머금고 그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을 음미했습니다. 제 옆에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민준이 곁을 떠날까봐 두려웠고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텅 빈 자리를 보니 마음이 날아갈 듯 홀가분했습니다. 이 빈 공간은 슬픔이 아니라 제가 숨 쉴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며 온전한 제 삶을 새로 시작할 도화지였습니다. 크고 텅 빈 집이었지만 적어도 이 집은 이제 진실했습니다. 새벽 2시의 비밀도, 붉은 흙 묻은 신발의 미스터리도, 꿀에 독을 타먹이던 끔찍한 연극도 모두 끝났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어젯밤부터 전화를 해대며 난리를 치는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모조리 차단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완벽한 승리를 온전히 누리고 싶었으니까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세상과 건배를 하는 것처럼요. 좋은 아침이야, 지원아.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저는 태어나서 가장 환한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내 삶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며 따뜻한 햇살 아래 저는 마침내 완벽한 자유를 느꼈습니다.